예, 447쪽에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금방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일단 그 괄호 1번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별표 2개 해두세요. 자, 조문을 볼게요. 533조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일단 교차된 청약의 내용은 동일해야 돼요. 동일할 것. 그리고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양 청약이 모두 다 도달돼야 돼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갑이 을한테 12월 1일 날 내 건물 1억 원에 안 살래? 라는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약서가 예를 들어 12월 4일 날 도달이 됐어요. 근데 을이 청약서를 받아보고 이게 마음에 들어서 내가 사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게 바로 승낙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12월 3일 날, 그러니까 12월 3일이라는 것은 을이 갑의 청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 아직 청약을 안 받은 상황인데 아주 우연하게도 을이 갑에게 당신 건물을 내가 1억 원에 사면 안 되겠느냐라는 청약을 했다는 거야. 이 똑같은 내용의 청약서가 12월 6일에 도달이 됐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되셨어요? 갑이 이 청약을 받는 순간 소름이 확 돋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뭐 거의 많지 않은 일일 텐데 근데 일단 지금 보시면 둘의 청약의 내용은 둘이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 동일하다는 거야. 그러면 을이 승낙한 건 아니지만 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성립되는 시점이 3일이에요, 6일이에요. 얘가 한 건 승낙이 아니라 뭐예요? 청약이니까 양 청약이 모두 다 도달되어야 성립된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나오면 동일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 나중에 청약이 발송된 때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나중 청약이 어떻게 돼야 돼? 도달되어야 성립한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다음 바로 밑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있죠. 그건 조문만 좀 보세요. 제목에만 줄거두시고 별표는 안 하셔도 되고요. 532조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그러니까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어도요. 승낙으로 볼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사실이 있으면 계약은 성립되어진다. 우리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유료 주차장이 있어요. 그럼 제가 유료 주차장에 차를 갖다 댔어요. 나중에 주차요원이 주차요금 내라고 하면 나는 주차계약 한 적 없으니까 못 내겠다라고 해요? 내야 돼요. 내야죠. 주차계약은 이미 성립됐어요. 제가 승낙은 안 했지만 언제 성립된 걸까요? 차 갖다 대는 순간. 그 사실행위만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서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다가 제 이름을 적었어요. 그 순간 계약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사실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성립한다. 그게 다고요. 자, 다음 페이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불능의 유형을 봤어요. 불능은 원시적 불능이 있었고 후발적 불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할 당시에 이미 불가능한 것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불렀고 성립할 때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능이 되는 것을 후발적 불능이다라고 불렀죠. 그럼 둘 중에 무효가 되는 게 뭐였어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만 봤었어요.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불능이냐 나중에 불능이냐. 그러면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지금 방금 나온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민법 53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뭐냐면 원시적 불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선의 무과실의 자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이익이라는 건 유효하다라고 믿었을 때,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돈을 배상해라. 신뢰이익을 배상하는데 한도액은 무제한이 아니고 이행이익을 한도로 신뢰이익을 배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면 이미 주고받은 건 다 뭐라 그랬어요? 주고받은 건 부당이득. 부당이득이니까 서로 되돌려주고 법률관계는 종료되는 게 원칙이야. 근데 독특하게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라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별도 규정을 둔 거야. 자, 조문을 한번 볼게요. 535조 제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원시적 불능이라는 거잖아요. 불능한 계약을 체결하는 거니까 그 원시적 불능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그러니까 유효라고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신뢰이익 또는 신뢰손해라고 불러요.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뭐라고 지금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이행이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뢰이익을 배상하는데 한도액은 뭐로 정해져 있어요? 이행이익 한도예요. 자, 2항.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신뢰액을 배상받으려면 상대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안 된대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선의 그리고 무과실까지 갖춰야만 신뢰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갑이 을하고요. 매매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예를 들어 12월 24일 날 했어요. 근데 갑이 자기가 팔기로 한 자기 소유의 별장이 12월 23일 날 그 지역에 산불이 나면서 이게 완전히 23일 날 소실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을 24일 날 했는데 23일 날 매매 목적물인 별장이 소실되어 있다면 이건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계약이 성립되고 불능이에요? 성립 당시에 불능이에요? 당시. 자, 23일 날 불났다고요. 계약은 언제 됐고? 24일. 그럼 24일 날 이미 불능이잖아요. 이런 불능을 뭐라고요? 원시적 불능. 이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다라는 거죠. 근데 을은 그걸 몰랐어요. 얘는 선의무과실이다. 이 목적물의 계약이 유효한 것이라고 믿고 돈을 썼을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비도 좀 쓰고요. 그리고 은행 가서 대출도 받아둔 게 있어요. 그럼 원금은 가지고 있겠지만 뭐가 나갈까요? 이자. 이런 게 나갑니다. 근데 얘는 이게 이미 불능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누가 물어내라고요? 갑이 을에게 이 신뢰 이익을 배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제한 배상은 아니고 뭐라고 돼 있었어요? 이행이익을 한도로. 그럼 이행이익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얘네들이 1억 원의 계약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지역의 땅값이 좀 올라서 시가가 한 1억 2천 한대요. 그럼 을은 이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얼마를 벌었을까요? 2천만 원. 그게 뭐예요? 이행이익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신뢰이익과 이행이익 중에 어느 게 더 큰 게 일반적일까요? 이거죠. 이행이익. 그러니까 신뢰이익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행이익을 거두기 위해서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뭐가 더 큰 게 일반적이에요? 이행이익. 근데 얘가 어리버리 해가지고요. 신뢰액을 1억 쓴 거예요. 이행이익은 5천인데. 자, 그럼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얘는 5천 벌려고 얼마 쓴 거야? 1억 쓴 거야. 터무니없는 짓을 한 거죠. 그러면 갑은 얼마까지만 물어주면 될까요? 당연히 이행이익 한도죠. 그러니까 얘가 애초에 원했던 대로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얼마를 벌 사람이에요? 5천만 원 벌 사람인데 얘가 잘못한 것까지 얘가 무효라고 해서 다 물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신뢰액을 배상하는데 한도액은 뭘로 정해져 있어요?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 이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건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이 매도인이 원시적 불능이라는 걸 전혀 몰랐대. 얘도 선의무과실이야. 그럼 선의무과실이면 신뢰액을 배상해야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다고. 언제만 하는 거야?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근데 얘도 과실이 있었지만 매수인도 과실이 있었다.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이라는 걸 알 수도 있었대요. 그러면 신뢰액을 배상해야 하나요? 안 해요. 언제만 배상한다고요?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출제가 됐냐면 신뢰액을 배상받는 을은 선의이면 충분하다. OX에. 선의 가지고 안 되고 뭐까지? 무과실까지 갖춰야 되고 이때 배상액은 신뢰액인데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괄호 2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제목에만 줄 거두세요. 원시적 불능이어야 되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1방의 악의 또는 과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과 손해 발생 이 요건을 갖추면 그 괄호 3번에 효가 있죠. 둘째 줄 가운데 뭘 배상을 하고 되어 있냐면 신뢰액을 배상해야 한다. 근데 맨 마지막에 끝에서 둘째 줄에 즉 이행이익 배상 한도로 신뢰액을 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내용들을 확인해 두시고 확대 적용은 지금 보실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이어서 좀 내용을 볼게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그러면 이제 뭘 살피셔야 되냐면 책 보지 마세요. 책이 없어요. 나중에 볼 거예요. 나중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뭘 보셔야 되냐면 왜 불능이 됐느냐. 채무자의 책임이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이면 그냥 볼 것도 없이 무효.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끝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만약에 후발적 불능이면 이제는 뭘 살피셔야 되냐면 그게 왜 불능이냐. 채무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채무 불이행이라고 불러요. 채무 불이행. 그러면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 그러면 해제하면 이미 지급한 돈이 있으면 원상회복을 받고요. 원상회복 받고 그리고 갑의 잘못이면 뭘 청구해요? 손해배상. 이게 채무불이행 시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난 게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불이 났는데 누구 잘못으로? 갑의 잘못으로 멸실되면 얘 잘못이니까 그건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러면 을은 계속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계약을 일방적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할 수 있다. 그럼 해제는 단독행위예요? 계약이에요? 해제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 단독행위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어떤 얘기했냐면 단독행위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어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법률의 규정. 그러면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해제라는 단독행위는 언제 하도록 규정해 놓은 거야?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 우리 취소는 언제 하죠?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착사. 제한 능력, 착오, 사용. 이때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에이 취소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법에서는 그런 말을 막 쓰면 안 되고 이때만 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을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OX예요. 그런 말 쓰면 안 된다고. 취소는 언제만 쓴다고요? 재착사. 그러면 채무불이행일 때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는 취소가 아니라 뭐예요? 해제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하는 거고. 자, 요거는 우리 다음 주에 해제편에 가서 구체적으로 볼 거고요.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볼 부분이 채무자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 부담의 문제예요. 아까 우리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의 구별의 실익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쌍무계약엔 뭐가 좋아요? 대가가 있으니까 이행할 때 대가니까 어떻게 이행하는 게 좋아요? 동시행. 그리고 쌍무계약에서 대가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 거냐라는 위험 부담 문제가 쌍무계약에서 논의가 돼요. 그러면 원칙은 누가 위험을 부담하냐면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게 우리 민법의 원칙이에요. 채무자 부담주의. 그래서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채권자가 부담을 한다는 건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언제 채권자가 부담하냐면 둘 중에 한 가지인데요. 수령 지체 중에 불능이 되거나 두 번째 채권자의 책임이 잘못이 있으면 그때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요. 자, 이걸 이제 사례로 볼게요. 갑이 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목적물이 멸실됐어요. 자, 이게요. 계약 총론 앞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사례 문제 형태예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목적물이 소실되었다, 전소되었다, 멸실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일단 제일 먼저 뭘 보셔야 되냐면 언제 멸실됐느냐예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이 성립할 당시에 멸실이면 그건 뭐야? 원시적 불능 무효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에요. 근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멸실되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매매 계약이 무효이다 이런 말 쓰면 무조건 틀리겠죠. 이건 원시적이 아니라 뭐니까? 후발적. 그럼 그 다음에 뭘 살피셔야 돼요? 얘 잘못이 있냐 없냐. 얘 잘못이 있으면 뭐야? 채무불이행. 그러면 해제 문제가 나오는 거고 얘 잘못이 없다. 자연재해로 멸실되었다라고 하면 그건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겨요. 그럼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계약금 예를 들어 1,000만 원 줬어요. 계약금 1,000만 원 줬는데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번개 맞고 다 탄 거예요. 자, 그러면 얘 잘못 없이 멸실되었다면 갑이 을에게 돈 주세요라고 매매대금 청구가 되겠느냐 이걸 묻는 거죠.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을의 입장이면 돼보세요. 매매 계약을 하고요. 계약금을 줬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매도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뭐라 그러냐면 어이 매수인 네가 사기로 한 거 다 탔어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을의 입장이면 야 너 마음이 아프겠다. 내가 중도금 잔금 바로 쏠게 이럴래? 아니죠. 돈 줄 리가 없고 그러면 이미 준 계약금은 위로금으로 주실 거예요? 아니죠. 매우 유감스럽지만 계약금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도인 입장에서는 내 건물은 불탔지만 대금은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다.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을이요. 이걸 언제 넘겨받기로 했냐면 예를 들어 12월 23일 날 인도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받지를 않았어요. 받지 않았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수령지체 또는 채권자 지체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23일 날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다가 24일 날 오늘 번개 맞고 다 탔어요. 자, 인도받았으면 누구 집 불나는 거예요? 을네 집 불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누가 위험 부담하라고요? 을이. 그러면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령지체 중에 불능이다. 채권자의 잘못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을이 매매 목적물에 놀러 가서 을이 불태웠대요. 당연히 누가 부담해야 돼? 을이 부담을 한다. 그래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채권자의 잘못이 있거나 또는 두 번째 수령지체. 그러니까 수령지체나 채권자의 잘못이 있으면 위험 부담은 채권자가 한다. 정리되셨어요? 그러면 아니 왜 얘를 채무자라고 할까? 둘은 쌍무계약이잖아요. 쌍무계약이면 서로에게 뭐가 있어요? 채권도 있고 채무도 있죠.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면 얘는 목적물을 인도해 주어야 할 채무가 있고 어떤 채권이 있을까요? 매매에서 돈 받아야죠. 대금 채권이 있는 거야. 그럼 매수인은요. 매수인은 거꾸로 인도받을 채권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대금 채무가 있죠. 그러니까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가 있는 거니까 채권 채무를 다 갖는 거야. 근데 왜 하필이면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부르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불능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불능이라는 건 대금 지급이 불능이에요? 인도가 불능이에요? 인도가 불능이죠. 그럼 인도 의무자가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매도인. 그래서 얘를 채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처음에 개념 잘 정리해 두세요. 개념 처음에 정리 잘 안 해두면 시험 막판에 가서도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왜 얘가 채무자예요? 이렇게 많이 질문하신다고요. 왜 얘가 채무자라고요? 인도 의무자니까. 지금 불능이 된 건 대금이 아니라 뭐가 불능이야?
인도. 이건 포커스는 지금 인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인도 의무자를 얘를 채무자라 하는 거고 인도 채권자를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야? 채권자라고 부른 거야. 자, 그럼 정리하면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쌍무계약일 때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어요. 자, 후발적 불능이 되면 원칙은 누가 위험을 부담합니까? 채무자가. 그런데 수령 지체 중이거나 채권자의 잘못이 있으면 누가 부담해요? 채권자가 부담한다. 그러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 537조의 규정은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이지. 자, 우리가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 요것처럼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누가 약자라 그랬어요? 약자는 없다 그랬죠. 매도인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물건이 있어요. 매수인은 돈이 있어요. 기분 나쁘면 안 사면 그만이에요. 근데 갑이을한테 팔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면 나 너한테 대금 그래도 받을 건데도 살래? 을이 살게 라고 했다면 대등 당사자를 법이 강제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있잖아요. 그럼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기본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책임지라고 했는데 그거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죠. 매도인이 물건 팔면서 이거 하자 있는데 나 책임 안 질 건데 살래? 우리 살게 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자, 그럼 이제 정리하고 마치죠. 교재 보시면 458쪽입니다. (458쪽에) 위험 부담이 있죠.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원칙, 채무자주의, 임의규정이라고 써있죠. 537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누가 위험 부담하는 거야? 채무자. 자, 오른쪽에 예외, 채권자주의가 있습니다. 538조 1항만 보세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어떤 사유라고 되어 있어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채권자의 책임이 있다면 이행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같다. 두 가지 나왔죠? 채권자의 잘못이 있거나 두 번째는 수령 지체. 이런 경우에는 누가 위험을 부담한다고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그게 위험 부담에 관한 문제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문제를 하나 내고요. 이걸 마치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이요. 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합니다.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나중에 번개 맞고 이 건물이 완전 소실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번개 맞고 계약 체결 후에 번개 맞고 완전히 불탔으니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불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확정되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OX예요. 틀렸죠. 그렇죠? 이거 계약이 원시적이 후발적이. 후발적 불능이니까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했죠. 5만 무효라고요? 원시적 불능만 무효죠. 일단 대부분 다 맞추셨어요.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자, 마지막에. 자,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고 자연재해로 목적물이 멸실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확정되면 을은 즉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OX예요? 이것도 역시 틀렸죠. 왜 틀렸어요? 일단 뭐 답은 맞았으니까. 자, 볼게요. 이게 제일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했는데 일단 원시적이면 계약은 무효예요. 후발적이면 계약이 유효죠. 그럼 그 다음에 뭐 살피셔야 돼요? 채무자의 잘못이 있냐 없냐. 만약에 채무자의 잘못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 손해배상이 나와요. 근데 채무자 잘못이 없으면
위험 부담이지 해제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해제는 언제 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일 때. 그럼 이건 지금 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때 해제란 말을 써서는 이건 엄청 유혹하는 걸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 사례에서 을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지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X예요. 안 된다고. 이거 해제 사유가 아니에요. 해제는 언제 한다고요? 이건 지금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무슨 문제냐면 위험부담의 문제다. 구별되셨어요? 예. 이거 처음에 잘 안 해두시면 나중에 이게 해제 가서 해제에 대한 공부를 더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해두세요. 채무자의 잘못이 있으면 뭐예요? 채무불이행. 없으면 위험부담. 제가 다음 주에 이 사례를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할 거예요. 조금 더 섞어가지고 보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동생양변권은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돌발 퀴즈가 있죠. 돌발 퀴즈 1번 쌍무계약에서 문제가 됩니다. 2번 후발적 불능에서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를 무엇이라 할까요? 다시 그런 눈빛일 줄 몰랐는데 다시 1번 뭐냐면 쌍무계약에서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 문제가 되고 그리고 후발적 불능에서만 문제가 돼요. 자, 답은 네 글자고 칠판에 아직 지워지지 않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